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금 결제 파트는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국제 운송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운송 파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화물 운송론이라든지 국제 물류론이라든지 그런 수업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뭐 그런 수업들을 듣기 전에 뭐 여러분들이 학습한다 뭐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국제 운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국제 무역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라는 어떤 행위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국제 운송도 필요하지만 뭐 기업 내부적인 측면에서 살펴봐도 기업 내부의 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인류는 굉장히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어떤 큰 이제 경제적 효용성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필수 재화나 어떤 물품들이 어느 한 특정한 곳에서만 생산이 되거나 어느 한 특정한 곳에서만 제작이 되거나 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효용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를 이동시키는 행위가 필요로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재화의 이동, 그를 통한 어떤 경제적 효용성의 증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표현으로서의 용어인데, 이제 국제 운송을 얘기할 때 뭐 노드라든지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노드에 해당되는 게 일종의 거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뭐 화물 터미널, 공항, 뭐 철도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링크는 말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실제 그 뭐 항공 운송이든 해상 운송이든 도로 운송이든 그런 운송 경로를 이제 링크라고 하고, 모드는 뭐 우리가 뒤에서 뭐 복합 운송을 얘기할 때 멀티모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운송수단 그 자체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트럭이라든지 뭐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국제 운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해상 운송입니다. 해상 운송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뭐 지금 뭐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운송이 굉장히 또 그 각광받고 필요로 하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항공 운송은 근본적으로 그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수량이나 중량의 제약이 좀 있죠. 비행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항공 운송이 그 우리가 인류의 그 경제 활동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이 국제 물품의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뭐채 100년도 안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비행기의 어떤 항속 거리나 항속 능력이 발달됨에 따라서 항공 운송이 발달된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도입되어서 사용되기 훨씬 이전 한 2, 3천 년 정도, 뭐 2, 3천 년이 넘겠네요. 기원 전까지 포함하면 한 4천 년, 5천 년 인류가 문명을 건설을 하고 역사를 만들어 온 과정 속에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경제적 주체와의 무역에 있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 이 해상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은 해상에서 말 그대로 이제 선박이나 뭐 꼭 선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바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상 운송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물품과 사람과 재화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이동에는 반드시 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급이 되고 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해상 운송, 해상 운송을 줄여서 해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해상 운송, 쉬핑, carriage by sea, ocean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이 해운이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해상 운송이 안전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었어요. 왜냐면 바다의 컨디션은 굉장히 가혹하고 악천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풍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항해를 하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네,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자,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예전의 항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이 꼭 바람의 힘이나 조류의 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강력한 엔진들까지 나오면서 배가 이제 강력한 자체 동력을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하고, 그리고 통신기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성 항법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해상 운송의 시스템이 인류가 2000년 전, 3000년 전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바람의 힘으로 혹은 사람의 인력으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가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운송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박은 다른 운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이제 운송비의 저렴성과 대량 운송이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부분인데, 하나의 요즘에 나오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보통 많게는 2만 TU가 넘어가거나 적어도 1만 TU 이상의, 그러니까 배가 운항을 할 때 한 번에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를 한 번에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운송할 수 있고, 그 엄청난 양의 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하주들이 결국에는 이 운임을 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운임 자체가 다른 항공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죠. 이제 도로나 철도,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약이 좀 있어요. 장거리 운송에 대해서. 하지만 선박은 할 수 있고, 멀리, 유럽, 북미, 남미, 호주, 동남아, 어디든 갈 수 있죠.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이용을 해서 해상과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장거리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자연적인 천연 통로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의 영해와 항구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계 각국의 영해와 항구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박이 모든 항구를 다 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사업의 효용성이나 효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한 항구, 허브 항구를 들리는 어떤 전기선사들이 어떤 운항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또 허브 앤 스포크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큰 허브 항구와 조그만 로컬 항구를 연결하는 셔틀을 운행할 수도 있고, 정해진 어떤 사업이나 사업성에 따라서 이 선박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배들이 진짜 이 항구 갔다가 저 항구 갔다가 이런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적인 어떤 운송을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항공기에 비해서 선박이 운송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예, 그건 맞습니다.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에서 미 서부에서 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뭐 12시간, 13시간 뭐 이렇게 걸린다라고 치면 선박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12시간이 아니라 한 12일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도의 단점은 있으나 그것을 이제 만회하고도 남을 뭐 가성비,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성비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뭐 예를 들어서 집채만한 기계다라고 했을 때 절대 비행기에 못 선적을 하죠. 비행기를 이용할 수가 없죠. 무조건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해상 운송만의 어떤 특수성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무역 환경에 있어서도 항공기를 이용한 어떤 항공 물류와 이 해상 수단, 운송 수단을 이용한 해상 물류는 아마 공존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해상 운송의 운송 형태를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면, 크게 해상 운송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정기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컨테이너 운송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품 운송, 뭐 소량 운송, 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잡화들을 이제 컨테이너에 적입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운송,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이제 이 대형 전기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전기선사들이 보통 해운 동맹이라는 형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운 동맹에 의한 어떤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해운 동맹에 의한 품목별 운임이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부정기선은 그 소위 말하는 전기선이 아닌 것들이 다 부정기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주로 벌크 화물이라고 하는 뭐 강석이나 석탄이나 곡물이나 목재, 석유 이런 것들이 이제 벌크 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화물들을 운송하는데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선이 아닌 유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송이 되는 것이 부정기고, 정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정기적이지 않으니까 부정기선인데, 이거는 그 운송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그 운송인과 하주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운임이 비싸지고, 운송을 해줄 수 있는 선박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운임이 싸지는 그런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부정기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기선, 앞서 제가 간략한 부정기선의 개요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정된 항로나 이게 정해지는 게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주하고의 그 계약에 따라서 그 항로나 어디서 어디까지 갈지, 언제 갈지 이런 것들이 일정이 이제 결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주가 요구하는 시기에, 요구하는 항로에, 요구하는 화물을 그렇게 운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부정기선 운송을 한다 이러면 하주가 그 실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나 아니면 그 선주로부터 이제 나용선을 빌려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운송업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항해용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이지 차터라고 합니다. 이게 용어예요. 보이지 차터. 차터라는 게 이제
배 빌리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선박의 선복, 이 선복이라는 게 배, 그러니까 배에 그 안에 이제 화물 실을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말해요. 선복. 그래서 배 전체를 통으로 빌리든지 아니면 배의 일부를 빌려서 운항하는 것을 이제 전기선 운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 실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부전기선 운송을 이용을 하더라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정적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업자들이나 그 필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유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석탄이나 철강석을 수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비정규적이긴 한데 부정기선을 운송하는 뭐 그런 형태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동일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연달아서 계속 화물을 국내로 수입해 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부정기선의 어떤 사전적 정의나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부정기선의 특징을 보면 뭐 제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곡물이라든지 강석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그 벌크 화물이 혹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에 집어넣기보다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 수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주나 선박 회사 간의 여러 가지 그 협의에 따라서 가격이 수시로 이게 주가처럼 이렇게 운임도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국제 운임이라는 게 뭐 인덱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변동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톤당으로 쳐도 전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 때도 있었고 전기선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기선 운송은 용선계약 차터러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차터파티라고 하는 용선계약서를 통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부정기선 운송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기선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선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용선 계약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배 빌리는 사람이 뭐 희망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의 화물의 공간이 있고 뭐 언제 어디까지 가게 되고 뭐 선박은 어떤 형태야 되고 화물은 어떤 걸 하고 어느 항국 어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 사항들을 내가 필요로 하는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면 이거를 중간에 브로커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브로커라 그러면 뭐 굉장히 뭐 나쁜 의미로 써요. 이게 무슨 뭐 아주 나쁜 짓을 하기 위한 뭐 나쁜 짓을 이제 중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브로커란 표현을 쓰는데, 브로커가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사업적으로 연결해주는 사람이 이제 브로커죠. 그래서 그 중개인을 통해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거나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나 운송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중개인들이 중간에서 조회를 하고 그 어떤 요구사안, 그러니까 하주의 요구사안들이 있습니다. 하주의 요구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임을 획득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선주나 운송인은 오케이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퍼가 내려집니다. 이 무역 계약에서 하듯이 오퍼 어셉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선자도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양 당사자, 그러니까 운송인과 하주와 선주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용선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용선계약은 계약법에, 제가 그래서 무역계약처럼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리 약속, 법적인 약속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약법이잖아요. 이 용선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 법리가 적용이 되고, 이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내 물건을 옮겨줘, 돈을 주면 옮겨줄게 라고 하는 이 양쪽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용선계약서라는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뭐
완전하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 용선 배를 여러분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건물주 위에 조물주고 조물주 위에 선주라고. 그 배를 운영을 하거나 배를 소유하고 있다면 진짜 찐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선주 배, 컨테이너선이든 벌크선이든 유조선이든 그런 배 하나 갖고 있는 어떤 개인, 미안합니다. 네, 오늘따라 교내 내선 전화로 날 찾는 사람이 많네요. 네, 아무튼 자, 이어서 가면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예, 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재산이. 예, 그래서 그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없죠. 저도 살면서 본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연락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브로커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선주는 뭐 아는 사람 없는데 이거 이제 용선 계약 같은 거 이제 브로커죠. 예, 브로커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보통. 예, 이게 엄청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용선 계약 같은 거를 하주하고 선주하고 연결시켜주면 브로커리지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만 몇 건 성사시켜도 뭐 사무실 하나 돌아가고 조그만 규모의 중견기업이 하나 돌아갈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브로커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를 뭐 알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물건 파는 사람과 물건 사는 사람이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간에 브로커가 이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용선자가 이제 차터러가 이 배 빌리는 사람이에요.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화물의 어떤 수량이라든지 뭐 선적항이라든지 양육항이라든지 선적시기라든지 운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맞는 조건을 찾아달라, 쉽게 말해서 브로커가 찾아달라라고 하면 브로커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수첩석에 있는 연락처로 이제 전화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줄 수 있어? 이거 해줄 수 있어? 얼마 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오케이가 되면 그 사람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일종의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제공하는 선주가 청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송과 관련된 운임 견적을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주면 오케이, 이 돈 내고 내가 운송할게 라고 하면 이제 용선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이제 선복 확정서라는 거 일단 작성을 하고, 요거가 일종의 뭐 가계약서 같은 형식이에요. 요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식 용선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각자 서명을 해서, 이제 이게 무역 계약으로 치면 이제 차터 파티가 일종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같은 거, 그걸 해서 하는데, 이 차터 파티도 이게 글로벌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하나의 서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용선 계약을 하는데 용선 계약과 관련된 용선 계약 서식이 이 국제 표준 같은 게 있어요. 표준 양식.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젠콘 서식이라든지 발트 타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용선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선 운송 계약의 종류를 한번 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 배의 선복의 일부를 빌려주는 일부 용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부 용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의 기간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항구에서 어떤 특정한 항구까지 사용을 하는 그런 것을 계약을 하는 항해 용선이 있을 수 있고요.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배를 빌리는 타임 차터, 기간 용선 혹은 정기 용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임차하는, 배를 완전히 그 잠깐 뭐 운송을 하도록 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 자체를 잠깐 빌리는 어떤 나용선이나 임대차 계약의 형태로서 용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항해용선, 전기용선, 나용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항해용선은 일종의 뭐 같냐면 시내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렇죠?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네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전기선 같은 거예요. 전기선이 시외버스.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뭐 어디 다른 뭐 김해나 창원이나 뭐 이런 데 나갈 때 타는 그런 버스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전기선 운송인 것 같고, 항해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세 버스 혹은 택시. 택시 같네요. 항해용선 계약을 좀 굳이 비유적으로 하면 택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기용선 계약은 렌트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렌트카나 뭐 쏘카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나용선 계약은 차를 리스로 사는 거. 왜 렌트카가 아닌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면 허남바로 돼 있는 그 일반 차량 있죠. 그 차를 이제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리스로 사는 거. 리스가 뭔지 모르면 되게 좀 곤란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나 재무 회계 수업을 들었다면 리스라는 말을 좀 이해가 할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을,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들 비대 있는 사람들, 비대라는 물건을 웅진이나 뭐 그런 데에 직접 이렇게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라 비대를 설치를 해주죠. 그리고 매달 사용료를 내잖아요. 정수기나 비대 같은 거. 그게 이제 리스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나용선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항해용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치면 택시를 부르죠. 버스랑 택시가 다른 점이, 버스는 내가 안 타더라도 남이 타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트로 버스들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 버스 노선으로 다니죠. 근데 택시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주세요라고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다. 그쵸? 네, 나한테 운송을 해주죠. 그래서 운송 행위를 제공을 해줘요. 네, 그래서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 일정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당연히 내가 택시를 타는 기간은 어느 항구에서 이렇게 타서 어느 항구에 도착해서 내리는, 그러니까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선적항에서 선적이 돼서 용선을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양육항에서 이제 화물이 내려지는 그거까지가 이제 일종의 용선 기간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용선료, 우리 택시비 내듯이 뭐 용선 계약에 따라서 항해 운임을 내죠. 예.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화물의 어떤 중량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운임 체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운송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운송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운임을 지급합니다. 용선료. 그게 이제 용선료를 지급을 하는 거죠. 전기 용선을 비교를 해보면 나한테 운송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는 거예요. 일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일간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차를 렌트를 하죠.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내가 차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렌트카 업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1월 2일, 3일, 4일, 5일, 4일 동안 차를 쓸게. 그래서 차를 받아요. 뭐 소나타가 됐든 그랜저가 됐든 차를 빌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그 차를 쓰는 거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뭐 내가 기장을 갈지 서부산을 갈지 김해를 갈지 창원을 갈지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차 돌려주면 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운임이에요. 기간에 대한 운임으로서 지급을 하는 거고 나용선은 뭐냐면 내가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겁니다. 뭐 1년이면 보통 1년 연 단위로 계약을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자동차 여러분들 허남바 붙어 있는 리스 차들 뭐 아주 보통 차를 리스할 정도 되면 이게 차값이 보통 한 8천이나 1억 이상 되는 차들 보통 그래서 허남바 붙어 있는 차들이 특징이 고급차나 외제차가 많아요. 예, 그러면 차값이 1억이 넘어간다. 그럼 1억 주고 이제 자기가 생돈 주고 1억이나 2억짜리 차를 사는 사람은 뭐 드물거든요. 물론 그런 부자들도 있지. 그 정도 부자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차를 사용할게. 그리고 매달 사용료를 낼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뭐, 마이바흐라고 칩시다. 2억짜리 마이바흐면, 차를 리스하는 걸 할 수 있는 그 캐피탈 회사들이 있어요. 그 캐피탈 회사가 차를 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캐피탈 회사가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리스하는 사람이 가져가요. 타요. 그러면 이 리스해 간 사람이 이 캐피탈 회사한테 뭐 4년 동안, 보통 4년으로 하죠. 4년 동안 매달 리스료를 내요. 그럼 매달 내는 리스료를 4년 동안 내는데, 그럼 12개월을 해가지고 4년 동안 내면 48개월이잖아요. 48개월 동안 리스료를 캐피탈 회사에 내는 거야. 근데 그 48개월 동안 그 캐피탈 회사에 내는 리스료가 얼마보다 많겠어요? 차값보다 많겠지. 2억보다 많겠지. 다 합쳐보면. 그래서 차 리스하는 그 캐피탈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나용선을 한다는 거는 배를 4년 동안 빌리는 거야. 빌리면서 그 4년 동안 내가 매달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이게 뭐랑 또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직접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 경성대 부경대역 앞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있고 술집이 있고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사장님이지. 고깃집 있고 뭐 술집 있고 다 사장님이지. 근데 그 사장님들이 진짜 찐 사장님은 뭐예요? 건물 주면서 그 식당의 사장인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건물주는 아닌데 그냥 사장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사장님인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뭘 해요? 일종의 임차료를 낼 거 아니에요. 임대료. 이게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용선을 한다는 거는 결국엔 건물주 아닌 사장님, 건물주 아닌 식당이나 술집 사장님이 돼서 내가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하는데 내가 건물주한테 임대료는 내는 그런 방식이 나용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건물이 아니라 식당이 아니라 밴 거지. 그래서 보통 이 나용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화물을 직접 하주가 돼서 운송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나용선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어떤 경우겠어요? 제가 앞서서 용선이나 이런 부정기선을 설명할 때도 그런 말의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이런 부정기선이나 부정기선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선주이거나 배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그런 배의 주인으로부터 배를 빌려서 운송업을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고객은 누구? 하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용선은 택시, 전기용선은 렌트카, 나용선은 차를 리스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되면,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가 되면 요 밑에 것도 이해가 돼요. 요 밑에 것도. 자, 선박의 소유.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선박의 점유죠, 점유. 소유와 점유는 다르죠. 소유는 뭐예요? 집주인. 점유는 뭐예요?
새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점유는 하고 있죠. 전화로도 엄청 연락 오고 문자로도 연락 오고 아무튼 찾는 사람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몇 번 끊겼는데 아무튼 이 항해 용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배에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느냐? 택시 기사님이 하고 있잖아.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렌트카를 타요? 나는 렌트카 3일 동안 빌렸어요. 이 렌트카의 소유주는 누구야? 렌트카 업체죠. 롯데 렌트카. 예, 뭐 롯데가 렌트카 사업 아직도 하나? 뭐 아무튼 렌트카 업체죠. 예. 그리고 선박의 그 점유는 또 누가 하느냐? 나용선의 경우에는 나용선자가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점유라는 개념이 실제로 항해 용선이나 전기 용선의 경우에는 그 배의 주인이 하는 거고 나용선의 경우에만 이 사람이 배를 장기간에 빌려서 우리가 상가에 술집에 그 새를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처럼 나용선자가 일시적으로 선박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선주의 부담 항목이 있고 용선자의 부담 항목이 있습니다. 자, 택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항해 용선을 할 때 택시에 기름값, 택시의 세금, 택시 보험료, 이거 누가 내죠? 택시 회사가 내거나 개인 택시인 경우에 개인 택시 기사님이 내죠. 내가 안 내죠. 택시 고객이 안 내죠. 택시 고객은 뭐만 내요? 택시비만 내죠. 그러니까 간접선비, 직접선비, 운항비, 요거 다 누가 부담하느냐? 선주가 부담한다. 이게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거를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선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선원이나 뭐 선비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죠? 뭐 이 부분이 커요. 인건비 부분. 근데 간접 선비는 뭐냐면 세금이나 보험료, 그리고 운항비가 연료비예요. 물론 직접 선비, 간접 선비, 운항비 다 합쳐서 선비라고 해요. 근데 그 선비를 좀 쪼개면 요렇게 나눕니다.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겠네. 그래서 항해 용선의 경우에는 이거를 택시 기사님 생각해 보면 되죠. 택시 회사나 이거를 다 택시 회사나 택시 기사님이 다 부담을 해요. 근데 전기 용선 같은 경우 제가 뭐에 비유했어요? 렌트카에 비유했죠. 그럼 렌트카의 그 보험료, 렌트카의 세금, 렌트카 회사가 내죠. 렌트카가 고장나면 렌트카 회사가 수리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수리는 일상적인 수리 말이에요. 배 렌트카 타고 다니다가 자기가 고객이 직접 사고 내면 자기가 그 고객이 물어내야지. 아무튼 그렇지만 뭐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면 뭐 렌트카 이용할 때 그 렌트카 이용료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대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든 거지, 이게 완전히 100%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항해용선, 전기용선, 나용선이.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렌트카를 빌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렌트카 하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톨비하고 톨게이트 비용하고 기름값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내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자, 나용선 리스를 했어요. 리스를 했으면 뭐만 내냐면 차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그 리스한 사람이 합니다. 당연히 기름값도 리스한 사람이 내죠. 뭐만 하냐면 이 차량의 그 소유권만 캐피탈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만 캐피탈 회사가 처리하고 취급을 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선비에 대한 부담 항목적인 차원이 항해 용선 계약, 정기 용선 계약, 나용선 계약으로 나뉜다는 거고, 일단 그래서 배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배를 빌려주기 때문에 이 운송과 관련된 선박의 가망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항해 용선이나 정기 용선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선박의 기본적인 항해 능력이라든지 선원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보급이라든지 뭐 냉동실 뭐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되는데, 나용선을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의 입장이 됐을 때 그 1층에 뭐 술집 하라고 그 공간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간에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알바생을 쓰고 하는 거는 그 술집 사장님의 몫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용선에 있어서도 선원을 고용하거나 설비를 갖추거나 하는 것은 배 빌리는 사람이 해야 될 몫입니다. 요게 좀 달라요. 그리고 가망 능력, 이 배가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항해 용선의 경우에는 선적항을 출발할 때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를 가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 용선의 경우에는 시기로 보니까 그 계약의 시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을 인도할 때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선 계약서는 항해 용선이나 정기 용선이나 나용선이나 이걸 할 때마다 그 필요로 하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걸 어떤 서식이 있고 어떤 서식 내용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이 상무론 시간에 배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항해 용선 계약을 할 때는 대표적인 용선 계약 양식이 젠콘 서식입니다. 그리고 정기 용선에는 발트 타임 폼을 쓰고요. 나용선의 경우에는 베어콘, 베어보트, 차터 파티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뭐 나용선 해놓고 갈로 쳐놓고 선박 임대차라고 했는데, 나용선하고 선박 임대차가 같은 거냐 구분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선박 임대차로 따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좀 그 배를 빌리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 여기서 굉장히 길다는 거는 한 10년 뭐 20년 30년 뭐 이런 단위로 빌리는 경우를 선박 임대차 이렇게 따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용선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종의 이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뭐 따로 뭐 선화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 용선 계약서는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 용선 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뭐 그 용선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젠콘 서식, 젠콘 서식이고, 이게 가장 항해 용선 계약에서 널리 사용하고 가장 용선 계약서식이라고 하면 가장 사람들이 쉽게 많이 떠올리는 게 이 항해 용선과 관련된 젠콘 서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전기 용선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발트 타임인데, 이게 이 BAL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발티케의 국제 해운 동맹.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세계사를 수업을 안 들은 사람도 있겠군요. 아무튼 그 한자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북유럽에, 독일 이쪽에, 발틱 그쪽에 그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뭐 생겨난 그런 부분이고, 뉴욕 그 선물 거래소 에서 하는 프로듀스 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서식을 활용을 하게 되고, 나용선은 영국 해운 회의소에서 만든 베어콘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 이런 서식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화물 운송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용선 계약과 관련된 용선 계약 서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으니까 상무론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늘 수업을 요거 하고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용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이 브로커의 역할이 큽니다. 브로커의 역할이 크고 브로커의 기능에 따라서 뭐 탱커 중개인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요, 단순히 선주가 있을 수 있어요. 배의 주인. 이 배의 주인이 뭐 어떤 한 항차나 뭐 어느 기간을 정해서 배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선주가 되고 이쪽이 하주가 돼서 이쪽이 배 빌리는 자가 되죠. 근데 제가 그 나용선을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배를 빌려주는데 일종의 임대차 형식으로 빌려주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운송인이자 배 빌리는 사람이 되지만 이 배 빌리는 사람이 다시 배를 빌려주는, 빌린 걸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용선자가 되지만 실제 그 화물을 운송을 의뢰하는 하주에게는 운송인이 되는 거죠. 선주가 아닌 운송인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요 사람이 일종의 나용선 계약에 따른 선박의 임차인이면서 용선에 용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재용선 계약을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선 계약의 주체가 이렇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선자에게 발행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선자와 선주 간에 운송계약, 용선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용선자에게, 그러니까 용선자, 선주와 용선자 사이에서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 둘 사이에 용선계약서 말고 선화증권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화증권이 꼭 정기선 운송에만 나오는 서류는 아니에요. 용선계약에서도 선화증권이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선계약서는 용선계약 그 자체의 계약서일 뿐, 선화증권이 나오게 되면 선화증권은 하나의 어떤 화물의 인도 청구를 위한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요게 또 별도로 선화증권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계약서가 있으면서 선화증권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서로 간에 내용이 충돌하거나 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UCP 600이나 이런 데를 보면 UCP 600의 그 선적 서류를 처리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그냥 선화증권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별도로 구분해서 서류의 수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무역대금 결제 수업을 들어보면 UCP 600을 공부할 거고, UCP 600에 보면 선화증권 그리고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요. 그 서류의 수리 요건을.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일종의 일반적인 개품 운송 계약이면 따로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화증권만 나와요. 근데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용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의해서 선화증권이 또 나오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선화증권보다 용선 계약서가 우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화증권은 선화증권대로 그 사용 목적에 의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3자에게 발행한 선화증권은 쉽게 말해서 용선자하고 제3자 사이에서 이 경우죠. 용선자가 세상 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경우인데, 쉽게 말해서 여기에 차터 파티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차터 파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또 차터 파티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차터 파티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여기는 차터 파티인데 여기는 선화증권으로 끝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여기 차터 파티가 있죠. 여기 선화증권이 있죠. 근데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선화증권을 들고 이 사람한테 찾아갈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기선 운송에서 말하는 그런 선화증권과 용선 계약에서 나오는 선화증권의 위상이나 역할이나 기능이나 뭐 UCP 600 기준으로 그 서류의 수리 요건이나 이런 게 조금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UCP 600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선화증권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이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역 대금 결제와 대금 결제론, 무역 결제론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수강을 해서 UCP 600을 공부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용선 계약과 관련된 더 깊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화물 운송론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용선 계약을 체결했고 용선 계약서가 있지만 별도로 선화증권이 나온 경우를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용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용선 계약서와 선화증권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증권상의 운송인 요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음 우리가 그 화요일 강의에서 그 공지를 했다시피 다음 주는 화요일이 온라인 사전 제작 강의고 목요일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제가 연달아 4번을 사전 제작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방통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한 번씩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요번 학기 개강하고 최초로 목요일날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상황이 화요일날 제가 아주 중요한 서울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분들 사전에 미리 알려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만 화요일과 목요일에 온오프라인 수업 형태가 바뀌니까 이거 실수 없이 차고 오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 공지사항으로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고 오길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